저는 여기 용봉 캠퍼스에 오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던 시절이 80년 초반입니다. 그때 5.18이 일어나서 그 계엄군과 맞서기도 했고 강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을 손수 경험도 했고, 그래서 5월이 되면은 늘 가슴 아프고 그런 추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여러분들만 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오면서도 그때의 생각들이 많이 내리를 스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뵈러 오는 마음이 그래도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오늘 에너지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에너지라 하면 개인적으로는 힘, 열정, 이런 거에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라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에너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는 에너지가 대세입니다. 에너지가 대세.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한전이 2014년 말에 나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밸리라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밸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희 에너지밸리 기업가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주제 강의를 하고 끝에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은 여기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란 만화가입니다. 만화가가 서기 2000년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이 만화 한 장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분의 나이가 그 당시 여러분만한 나이대였습니다. 경희대를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달나라 여행 갈 것이다. 컴퓨터 도움으로 교육 인강을 하고 청소 로봇이 나올 것이고 전기자동차 나올 것이고 인터넷이 나올 거고 소형 TV, 모바일이 나올 거고 원격 진로가 될 거고, 이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인간의 예지력이나 통찰력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만한 나이에 30년, 40년을 내다보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걸로 볼 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뭔가 그림을 그렸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는 꿈꾼 자의 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꿈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산업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결국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 수단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 주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기술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두 가지 키워드는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런 주제 맥락 하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구 기온이 1도씩 상승하면은
뭐 해수면이 한 50cm 정도 상승하고 신혼여행지로 많이 다녔던 몰디브가 2100년이면 잠기고 이런 얘기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전기,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하고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산업활동, 철강이나 석유화학 때는 나는 가스 이런 게 85%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이걸 줄이지 않고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한 것은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구온도가 0.85도 정도 상승한 데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파리에서 주요국 리더들이 모여서 파리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 하는 각국별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협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절름발이를 면치 못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탄력을 받고 이 사진은 작년 11월 달에 산업혁명이 발상기인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주요국 대표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도 11월 달 글래스고우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 하는 협약을 발표하죠. 대부분 국가들이 다 하는데 미국은 2035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은 2034년까지 30기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가 한 6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4년까지 30기 폐지를 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로 가겠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전력 산업에 새로운 산업이 여기 다 태동을 하게 된 거죠. 전통적인 전력 산업은 쉬웠습니다. 발전해서 송전, 변전, 배전을 거쳐서 판매하는 이런 단순 구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이제 비하인드 미터, 한전에서 전기를 팔고 난 그 이후에 이 후단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 전기자동차는 전기차에 충전을 했다가 역으로 전기가 부족할 때 이게 전기자동차가 발전을 하는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DR, VPP는 이제 여러 개의 신재생 발전기를 모아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건데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력망이 기능화되면서 단방향에서 서로 이제 기존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도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의 시스템이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기 시대가 종말을 구한 것은 돌을 다 써서가 아니죠. 새로운 기술, 그 상단에 획기적인 기술이 뭐 청동기나 철기가 나오면서 석기 시대가 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다 붕괴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대전환의 가장 큰 요인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화력발전. 앞으로 화력발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화력발전은 이제 종적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 뉴욕 5번가 사진인데요. 1900년도에 뉴욕 5번가에 가면은 여기 이게 하나가 자동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차 있다고 그래요. 근데 13년이 불과 10여 년 만에 전체가 다 자동차로 바뀌고 하나가 마차 남아 있는데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한 증거를 사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력 발전이 없어지는 또 요인은 에너지 발전 단가가 보시면은 과거에는 신재생이 엄청 비싸다고 했습니다. 비싸다고 했는데 2011년도 전 세계 기준으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이미 석탄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석탄 화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석탄은 자동적으로 퇴출이 되어가는 그런 수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전력회사도 마진이 떨어지고 석탄 화력들이 대부분 백업용으로만 유지되다 보니까 유지 비용은 많이 되고 수익이 급감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붕괴는 이제 내연 자동차의 그 부품 개수가 약 3만 개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15,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연 자동차 부품회사 정비업소가 퇴출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주유소. 우리나라의 주유소가 한 11,000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2040년 가면은 약 8,500개가 그 중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회사들이 발빠르게 그 사업 전환을 그리고 신산업에 많이들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풀 서비스 드라이빙이 이제 이게 완전 구현이 된다는 전제로 보면은 사실 사고와 고장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소규모 보험회사들은 아마 없어지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부분이 이제 공유 서비스. 이때 되면은 자동차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 타고 가고 나도 보내면 자동차가 다 알아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필요한 시간만 타고 나머지는 그 택시처럼 영업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꼭 반드시 이렇게 간다는 것보다는 세상의 흐름이 트렌드가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는 점차 없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 하는 그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원자력이 해체 비용이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고준위 해결료 처분장을 가졌을 때 안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이 있는 나라 중에서 고준위 처분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핀란드 하나만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걸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게 돼야만이 원자력이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는 이제 내연 자동차 석유 소비 한 63%가 되는데 이게 전기차로 다 대체되면은 굉장히 위기를 맞을 것 같고요. 석탄은 퇴출 수준을 가는데 지금 석탄 발전소는 이제 금융 지원이 중단돼 있죠. 그 한국전력에서 2, 3년 전에 베트남에다가 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 베트남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하는데
뭐 그린피스나 여러 국제적인 환경단체 또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앞으로는 외국에 석탄 화력을 짓지 않겠다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석탄에서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천연가스를 씁니다. LNG 발전소 각광을 그래서 받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결코 안전하지는 않다.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위험성을 따지면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바이오도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가능은 하나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 하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 시대에 맞아서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떻게 넷제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합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2025년 이후에는 화석연료 난방 보일러 판매가 금지가 되고 2030년부터는 신규 건물을 제로 카본으로 의무화되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교통은 전기차 비중이 한 30년 되면은 60%는 되는데 이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연 자동차 판매를 금지를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내연 자동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현대에 가동 중인 중공업 설비들이 대부분 저탄소화로 바뀌게 되고 전기도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신재생과 풍력 위주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기타로는 이제 수소 에너지가 대안으로서 많이 개발이 되는 이게 이제 이게 넷제로 시대의 이행 방안으로 지금 거의 합의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만들어낸 계획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2035년까지 해서 무탄소 전원으로 90%를 하고 태양광, 그중에 태양광으로 40%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독일은 80%로 재생에너지로 하고 석탄 발전소는 좀 폐쇄하고 가스도 대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영국은 35년까지 무탄소 100%, 석탄 발전 폐쇄, 해상 풍력 선도 뭐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다소 늦습니다. 전원을 신재생 에너지를 3분의 1, 원전 20%, 화력 발전소 계속 당분간은 가져가겠다 하는 게 일본의 목표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영국은 세계적인 해상 풍력 강국이죠. 이게 40기가를 2030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신안 지역의 해상 풍력을 8.2기가를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거기에 비하면은 한 5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 CCU는 탄소 포집,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장치를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수소, 전기차, 친환경 난방, 세계적인 추세가 대부분이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나타나는 영향들, 문제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거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이상기후나 이런 걸 있으면 가격이 더 폭등을 하죠. 미국도 작년입니까? 그 텍사스 지역에 눈이 한번 오니까 일대가 마비가 되고 전력 공급이 정지가 되고 해서 시장 가격이 100배나 급등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지금 이 유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전력 가격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회사들, 특히 판매만 하는 전력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 이렇게 많은 판매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전력의 예를 들자면은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한 110원 정도 합니다. 110원 정도 하는데 한전이 도매시장,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이 3월, 4월에 얼마 했냐면 2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래서 한전의 1분기 적자가 5조 원, 2분기 적자 5조 원 이렇게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판매 가격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못 올리는데 사오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 판매사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파산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광 에너지는 낮에만 발전이 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보다는 간헐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통이 혼잡해요. 개통이 불안정해집니다. 전력개통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부족해서 대정전이 발생하고 또 독일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전 유럽의 개통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전체의 유럽 개통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 증상 그린플레이션이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을 보면은 철강, 실리콘 광물이 3배, 4배 다 오르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마그네슘 이런 가격들도 4배, 5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세계적으로 이제 5위 안에 드는 이 전력회사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 수익 구조를 보면은 이 판매에서는 거의 2010년에서 18년까지 통계들을 보면은 판매하는데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고 주로 발전 부분도 수익률이 훅 떨어져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은 송전과 배전, 개통 운영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온은 독일의 세계 최대 규모 회사인데 전력망을 신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가고 있고요. ENEL은 이태리 전력회사인데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와 신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베르드롤라는 스페인에 있는 세계 제1의 풍력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중심으로 설비를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또 역할, 이거 좀 보면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산업 플랫폼 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력 요금이 제 가격이 받을 수 있어야 시장에서 가격 기능에 의해서 모든 게 중심을 잡아갈 텐데 정부에서 요금을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모든 게 왜곡되고 있는 거죠. 한전의 적자 구조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거고 신산업 플랫폼은 아까 비하인드 메탈학에서 BTM 이후에 발생하는 신산업 있지 않습니까? VPP, DER, 전기차 이런 신산업들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요금이 정상화돼야 그런 신산업들도 같이 성장할 텐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과 수요가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전부 수도권에 중심되어 있고 생산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개통 운영이나
계통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는 거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게 해상 풍력, 무탄소 기술들을 개발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전이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분이 이겁니다. 개통건설.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건설을 해도 한전 개통에 연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통이 다 풀로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개통망을 적게 하고 좀 디지털화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관련 기관들하고 해서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신산업비 탄소 중립 이것은 에너지밸리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력 기자재는 한전에서 연간 구매하는 전력 기자재의 금액이 약 3조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에코프렌들리 제품으로 빨리 해서 기업들의 탈탄소화를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나 이런 것 측면에서 이 비용을 탄소 중립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해답을 찾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밸리 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에너지밸리를 에너지 신산업의 혁신 메카로 구축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 그다음에 글로벌 R&D 클러스터, 동반 성장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들을 한전과 여기 있는 혁신 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증 인프라, 신기술, 신사업, 규제풀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해 나가자는 구상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ESG를 강화를 하고 친환경 공급사 우대하도록 하고 에코프렌드 기자재, 친환경 구매 패러다임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전이 내려면 2015년부터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밸리 시즌 1에서는 50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500개 중에서 한 300개는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 활동에 들어가 있고 200개는 이제 이 공장 만드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질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 그럼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에너지밸리 시즌 2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혁신 도시와 차별화되고 독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핵심 도시의 클러스터를 어떻게 조성하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 현실적으로 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걸 차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밸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려면은 나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혁신의 메카로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산업의 탄소 정실증 이런 사업들하고 산학연 R&D 플랫폼을 구축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도 만들고 창업 보육 성장의 전주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이따가 저희 개발원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에너지밸리 얘기할 때 이제 모델이 실리콘밸리였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시작이 된 게 1930년대입니다. 30년대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90년 됐잖아요.
90년 돼서 지금 모습인데 에너지밸리는 이제 시작한 지 한 7년 됐으니까 아마 30년, 한 세대 정도 지나면은 사실 우리 강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 산업이 거의 불모 지역이었습니다. 불모 지역이었는데 한전이 내려오면서 의욕적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발전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역이 되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쯤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그런 변화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에너지밸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 자회사가 강주시 전라남도 같이 해서 만들었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스타트업 육성하고 기업 성장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전주기 인력 양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하는 스타트업은 이런 거죠. 에너지밸리의 기업을 내부에서 유치해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 나주까지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해서 500개는 채웠는데 더 이상 올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기다리기보다는 여기에서 창업을 해서 여기에서 키워 나가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겠다 하는 판단에 한전 스타트업, KDN 스타트업, 그다음에 오픈랩은 이제 창업 분위기 조성이나 네트워킹 이런 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한전 스타트업은 1억 원까지 창업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KDN은 ICT 기업들에 대한 창업 지원을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창업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전 스타트업이 좋은 이유는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육성을 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백그라운드에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한전 스타트업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주는 거고요.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강주 전남의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크게 조성하는 R&D 하고요. 전주기 기능 인력부터 대학생, 석박사 과정, 재직자 그리고 요즘 IPP를 금년도 시작했는데 뭐냐면은 인터내셔널 에너지 팔리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개도국 이머징 마켓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에너지 분야의 핵심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서울대 석박사 과정 교육을 시킵니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왜 이걸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나가야 할 개도국 또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그쪽에 네트워킹 그래서 그쪽에 핵심 에너지 분야의 핵심 공무원들을 초대해서 석박사 과정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금년에 여기 2주 과정으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밸리에 있는 기업들하고 매칭을 했어요.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네트워킹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 그 지역에 나갈 때 그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디지털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화를 주도할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349개의 스타트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좀 스타트업을 통해서 육성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기회 에너지 솔루션, 애니트도 제이카는 전기차 카시어, 트로닉스, 스마트 ELT는 독립전 ESS,
엠텍은 BMS, V2G 솔루션 이런 기업들인데 여기 중에서 일부는 조만간 그 증권시장에 상장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사실 스타트업이 힘들긴 하지만은 잘하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분야가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돈이 없고 인력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못했는데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이 창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성장하는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기업들과 함께 해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굉장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육성한 기업들은 엔라이튼이라고 구 솔라 커넥트인데 이쪽은 태광 비즈니스 플랫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스타코프, EV 충전 콘센터, 리베스트는 플렉서블 휘어지는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케빈랩은 에너지 관리 플랫폼 해외까지 나가고 있고, 펌프키는 이제 대용량 버스 승전 서비스하는 거, SK 솔라는 BIP 빌딩 태양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기업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진출하는데 그 수요조사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해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시회, 상담회, 해외 진출 프로그램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UAE 한번 다녀왔습니다. UAE 가서 7,500만 불 그 수출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한전의 KT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캐퍼 트러스트 파트너라는 건데 한전에서 이 제품을 써봤더니 아주 우수하더라 해서 달아주는 KS와 같은 마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가면 한전의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거 달고 가면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이제 직류를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했고요. 지금 저희가 중점하고 금년부터 할 것은 디지털 기반 구축, 전력 기자대가 전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과제로 150억을 따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수소 산업을 미래의 산업으로 좀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전에 한 2만 2천 명의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제일 많은 대학, 어느 대학 출신들이 제일 많을까요? 예? 나와서 기념품 하나 주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 전남대 졸업해서 한전에 다니는 직원이 약 750명 됩니다. 현재 전체가 3.5% 정도 돼요. 그 밑에가 이제 다른 대학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저희가 한 프로그램 중에 이거 있었어요. 학점 연계형 에너지 신산업 과정. 이제 전에는 ICT 오픈 캠퍼스 과정, ICT 과정하고 에너지 신산업 과정 두 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이제 하나로 합니다. 한전 그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남대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역 할당도 있고 또 전남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시험 보면 거의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한전은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출발이지만
실리콘밸리처럼 나중에는 강주 전남을 에너지의 물결로, 그래서 에너지의 수도 나주,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의 혁신적인 혁신 파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에너지밸리, 그리고 세계의 에너지 산업의,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이걸 꿈꾸면서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 이정문 화백한테 다시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2016년도에 다시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한 80살이 좀 됐을까요? 2050년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움직이는 건물, 해저주택, 이것도 있고 우주발전소, 무전 송전망, DC, 만물 제작기, 날아다니는 침대, 미세먼지 포집 얘기도 있죠. 화성, 뭐죠?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 X인가요? 그런 모델, 뉴로링크, 네파, 휴대폰. 지금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한 6, 7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생소했던 건데 지금은 굉장히 우리 삶에 가까이 가 있죠. 근데 2020년 되면은 제 보기에는 이런 기술들이 한 2030년 넘으면 거의 다 상용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거고, 늘 따라가기만 하면은 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 그리고 에너지밸리의 주역, 그리고 세계의 일꾼이 돼서 미래를 주도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견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질문 있으면은 제가 여기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 혹시 그리고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일어나가지고 큰 목소리 질문해 주면 마이크 안 써도 질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먼저. 예. 일과학부 3학년에 재학하는 이경훈입니다. 제가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로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화석 연료나 내연 자동차, 전력회사 이런 여간 산업이 줄어들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나 자율주행처럼 친환경적인 에너지 산업으로 가졌고, 2035년에는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이런 계획도 있고,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알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근데 그게 학부생이 이고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넷제로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모두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을 대규모로 배치해야 되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아까 넷제로를 2050년까지 하겠다고 모든 국가들이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가의 신뢰도가 많이 이제 떨어질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이게 아까 아리백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아리백이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로만 100% 생산된 제품을 아리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재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
들하고 거래를 하려면은 아리백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발에 불등이 떨어졌어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업도 미국하고 이렇게 수출을 하려면은 그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SK가 계열사 13군데에는 아리백을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럽 같은 데는 그 탄소, 이게 아까 아리백이나 무탄소 제품이 아니면은 탄소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물론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예. 마이크 좀 전달해줘요. 일본 학생들 이따가 끝나고 선물 주신답니다. 네, 기계공학과 이규현입니다. 예. 네, 아까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면서 발전 비용이 굉장히 싸다고 언지를 주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 태양광 패널은 설치 비용, 패널 교체 비용부터 매립 비용까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설치 완료 후 발전 비용만을 봤을 때 싸다고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설치 비용과 후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싸다고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아마도 발전 비용, 네, 설치 후 발전 비용만 따졌는지, 아니면은 설치 비용 및 후처리 비용까지 아마 따졌을 때 후처리 비용은 아마 계산이 안 됐을 거예요. 아직 이제 태양광 발전이 설치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처리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을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패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태양광에 들어가는 투자비 중에 땅이 있잖아요. 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광 패널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예. 지금 태양광 패널이 예. 납 때문에 매립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걸 제가 봤었는데, 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패널이 몇 톤 이하는 생활 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대로 추적이 안 되어 있다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처리가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폐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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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과학부 3학년 이한빈입니다. 예. 현재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서 혹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너지 전환이 되어가는 트렌드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전환이 되어가는 방향이 에너지 전환하고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ICT,
디지털 쪽, 요즘 뭐 AI니 빅데이터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 거론되는데 그 빅데이터나 이게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산업하고 연계가 됐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전공하시던 분야에다가 그걸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이 예. 많은데요. 예. 여러분들 이제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손 들었어요? 원장님 지목하시죠. 예, 하시죠. 예. 이거 좀 하면 드릴게요. 예. 혹시 이 스타트업을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선정하는 방식이나 학부생으로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지. 이제 사업 계획서, 일단 이제 기술이 있으면 그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우리 실무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의 전문가들이 합니다. 자, 이게 시장이 먹힐 것인가? 예? 이 기술로 소비자들을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경쟁 제품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창업에 뜻인 분들을 위해서 예비 창업자 과정이라는 것을 또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의 뜻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창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하는 과정에서 따져야 될 요소들은 뭐 이거 리스크는 뭐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창업, 예비 창업자 과정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들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서 열심히 예. 한 번 더 해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전공으로 IoT 인공지능 연구의 황석인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예. 에너지 산업하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련돼서 공부를 해보니까 단순히 뭐 물리적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에 대한 그 외에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시킬 수 있는 좀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혹은 이를 테마로 한, 그러니까 에너지와 인공지능을 테마로 한 에너지 절감 관련된 대회이나 아니면 논문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차원이 높으신 것 같은데, 단적인 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린 이제 전력만 가지고 본다면은 수많은 고장이 발생하거든요. 수많은 고장이 배전계통에서 되고 송배전계통에서 고장 발생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구축이 된다면, 그러니까 고장 요인이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100가지에 대해서 원인은 뭐고, 그 다음에 그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요인, 그리고 뭐 거기에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구현해 넣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산중에 있는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람이 가서 현장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사무실에 와서 그걸 가지고 관계자회의 모여서 TF 만들어서 고장 요인 분석하고, 원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만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한 번 나면 며칠씩 복구하는 데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쫙 구축이 된다면은 뭐 났다.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입력하면은 이건 원인이 뭐고, 그죠? 이것과 관련돼서 또 추가로 파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고가 자동으로 추출이 되겠죠. 자동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는 아닙니다만
한전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 전문가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빨리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구축을 하고 그 사례들을 정말 정리해서 잘 해놓는 게 정말 능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일부분이나마 답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 예.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요.